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지만 오늘도 적지 않은 시민들이 우리 대표팀을 응원하러 거리에 나왔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저희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한수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가나와의 경기 아직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메인 무대인 이곳 경복궁화 잔디 광장에는 벌써부터 시민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모습인데요. 궂은 날씨지만 퇴근 시간이 지나면서 비옷 속에 붉은 옷을 입은 시민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호 우루과이와의 1차전에서 팽팽한 경기력을 펼쳤던 만큼 이번 시민들은 오늘 경기에도 높은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광화문 거리 응원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올라왔는데요. 비가 와서 속상하긴 하지만 대표팀 응원하기 위해서. 네, 지금 김 기자도 비를 많이 맞고 있는 것 같은데 날씨가 이렇게 궂은 만큼 사고 예방 대책도 더 촘촘해야 할 텐데 어떻게 준비가 됐습니까? 네, 경찰은 오늘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곳에 모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 1차전 때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때문에 경찰과 지자체, 소방은 1차전 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모습인데요. 우선 12개 기동대 등 모두 870명의 경찰 병력이 배치됐습니다. 서울시와 붉은 악마 자원봉사자까지 여기에 합하면 모두 1,500명에 달하는 인력이 나와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한켠에 마련된 종합 상황실은 경기가 끝나도 새벽 2시까지 운영될 방침입니다. 네, 아마 지금 시각에도 광화문 광장에 가서 응원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서울시는 비가 오는 데다 또 밤이 깊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질 수 있다며 우비와 방한복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우산을 가져오면 눈찔림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주최 측은 관람 공간 내에서의 우산을 펼치지 못하도록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자정까지 광화문 광장과 가까운 버스 정류장은 임시 폐쇄되지만 거리 응원이 끝나는 때를 맞춰 대중교통 시간이 늘어나고 또 증편도 이뤄질 방침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김한수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화물연대 파업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파업 닷새 만에 정부와 화물연대가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협상은 결렬됐고 고성까지 오갔습니다. 먼저 정인아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취재기자를 연결해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차례로 들어갑니다. 문도 닫히기 전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엄영수 국토부 2차관이 인사말만 하고 나가겠다고 하자 화물연대는 끝까지 참여해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어차관이 교섭장에 앉았지만 1시간 5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국토부 차관은 오늘 화물연대의 입장은 대통령실에 보고하겠으나 이에 대해 국토부의 권한과 재량은 없다는 말만을 반복하다가 교섭을 마치기도 전에 자리를 떴습니다. 국토부는 더 이상 협상 여지는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당장 3년 연장하는 부분도 법안이 통과돼야 되지. 만약 그 법안이 통과 안 되면 12월 말에 그대로 일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모레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대통령실 그리고 파업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동시에 연결해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는 최수연 기자 그리고 인천 신항에 조보경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먼저 최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업무 개시 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다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내일 국무회의는 원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해야 되는데 해외 출장을 가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업무 개시 명령을 심의한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화물연대에 파업을 철회하라는 일종의 압박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상당히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강경 대응에 전면에 나서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 기자, 업무 개시 명령이 내일 발동되면 바로 파업 참가자들이 복귀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의결이 되면 국토부 장관이 현장 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업무 개시 명령을 이렇게 발동하게 됩니다. 원희룡 장관이 이미 준비가 거의 다 됐다고 했습니다.
현장 조사에서 이 명령을 전달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요. 대면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하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최소한의 시간이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 명령을 받으면 이튿날에는 업무에 복귀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최수영 기자는 잠시 뒤에 다시 물어보고요. 조보경 기자는 화물연대 측 입장을 취재했는데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화물연대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화물연대 관계자들에게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조치 자체가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조치가 내려져도 이번 총파업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오히려 대화만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도 했고요.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운송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대화를 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생계수단을 뺏겠다는 건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일단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는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고요. 최수연 기자, 정부에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손해인가요? 네, 대통령실은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주한 사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엔 직접적인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화물연대 측의 반발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화물연대 측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보경 기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화물연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운송 자격 취소를 말한 것처럼 이것도 역시 화물 노동자의 생계를 손에 쥐고 협박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에서는 대화를 하자면서 정작 협상장에 앉아서는 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뒤에서는 손해배상까지 말하는 이중적인 행태는 더 강한 투쟁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정부와 화물연대가 계속 강대강 대치인데요. 파업은 닷새째입니다. 일부 물류 차질도 불가피할 텐데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있는 인천항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94%가량 줄었습니다. 관계자는 미리 대비했기 때문에 파업이 아주 길어지지만 않으면 항만 운영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90% 조금 넘게 줄었고요. 정부 집계에 따르면 시멘트는 평상시에 비해 5%, 레미코는 30%가량만 나가고 있어서 공급에 차질이 일부 빚어지고 있습니다. 예, 내일 만약에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이 되면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으로 충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최수연 기자,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밤 늦게라도 정부가 화물연대 측과 대화의 창구를 열어놨다든지 그런 부분은 움직임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현재까지 예정된 협상이나 회의는 추가적으로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또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최수연, 조보경 기자를 연결해서 정부와 화물연대 입장 들어봤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달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레 발의하고 이르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까지 이 장관이 물러나든지 대통령이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강대강 대피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예, 어제 중국 제2의 도시 상하이에선 수백 명이 나와서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퇴진 구호까지 나왔는데 중국 사회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베이징의 박성훈 특파원을 연결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 특파원, 시진핑 주석 퇴진을 공개적으로 외치는 건 제 기억에는 이전에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시진핑 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도심 시위까지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초 시위는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갇힌 신장 지역 아파트에 화재가 나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벌어졌는데요. 이 밤 10시가 넘은 시각, 상하이에선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구호를 외쳤습니다. 共产党共产党习近平习近平 이 현지 분위기를 취재해보니 코로나 봉쇄 정책이 3년 가까이 이어지자 더는 참기 힘들다는 반발이 급격히 터져나온다는 분석이 큽니다. 이 실제 상하이 말고도 중국 전역에서 시위가 빈번해지고 있는데
이 공안이 강제 해산에 나섰지만 시민들은 바리케이트를 부수는 등 반발 강도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이에서 영국 BBC 기자가 취재 도중 체포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예, 도심에서 시민들이 시진핑 주석 퇴진하라 외치는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 베이징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베이징 시내 곳곳은 대부분 폐쇄돼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오늘 베이징을 돌아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내 대형 쇼핑몰들이 일주일째 문을 닫았습니다. 식당과 가게들도 대부분 휴업입니다. 베이징 도심은 마치 명절 연휴인 듯 한산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곳은 PCR 검사장뿐입니다. 最近没在工作，疫情防控嘛，这个培训呢孩子多，容易聚集，暂时先停止。 현재 베이징 확진자 수는 4천여 명. 그런데 이들이 거쳐간 곳은 모조리 봉쇄하는 바람에 2천여 곳이 넘는 아파트 단지와 건물들이 고위험 지역으로 묶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확산 속도까지 빨라지자 대형 건물들도 일시 폐쇄되고 있습니다. JTBC 총국이 위치한 이 건물 역시 지난주 봉쇄됐다 오늘 다시 해제된 상태입니다. 베이징대 건물에 봉쇄를 중단하고 자유를 달라는 글이 나붙었고 칭화대에서도 학생 수백 명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 떠나고 있고 중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90점만 있으면 바로 시위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시 주석이 3번 연임하면서 권력 기반을 다졌다고 했는데 정작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 같습니다. 박 특파원이 보기에 이 반정부 시위가 확산될 것 같습니까? 당분간 반발 기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세인데 중국 정부가 방역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서 보신 것처럼 수도 베이징에서도 봉쇄 정책에 대한 반감이 커서 계기만 주어지면 언제든 반정부 시위가 확산될 수 있다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예,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어제 강원도 양양에서 산불 궤도 헬기가 추락한 사고 관련해서 헬기에 타고 있다 숨진 5명 가운데 2명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헬기에 탑승한 50대 정비사의 지인들이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감식 조사관이 잔해 속에서 사고 원인 단서를 찾습니다. 파편 떨어진 곳과 낙하물 사이 거리까지 빼놓지 않고 기록합니다. 헬기에 계란 부분이 있는지 조종에 미숙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초적인 조사를 한 다음에 숨진 5명 가운데 승무원을 뺀 나머지 여성 2명 신원은 오후에야 나왔습니다. 헬기에 오르기 전 차량에 남긴 지문으로 경기도에 사는 50대 여성들로 확인했습니다. 50대 헬기 정비사의 지인이었습니다. 경찰은 혹시 한 차례 이륙 뒤 탑승자가 바뀌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DNA 감정을 맡겼습니다. 사고 헬기는 제작한 지 47년 된 노후 기종입니다. 숨진 기장은 한 달 전쯤 헬기 이상을 호소했다고 유족은 주장했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떨렸다고 했고 그만 타시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오래만 하면 그만 타신다. 업체 측은 헬기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품을 제때 바꿨고 검사도 모두 마쳤다는 겁니다. 기체는 기본적으로 5, 60년은 사용할 수 있게 설계가 돼 있다 하는 거 이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30년 넘은 노후 기종은 정품 부품 조달이 쉽지 않고 고장 위험도 높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실제 사고 헬기는 평소보다 높게 날지 못했고 제자리를 돌다가 추락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더 탐사가 한 장관의 집을 찾아가서 현관문 잠금을 풀려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을 고소한 한 장관은 민주당과 더 탐사가 정치 깡패처럼 협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유튜브 채널 더 탐사가 어제 올린 동영상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한 장관님 계십니까? 택배 상자를 들춥니다. 문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려고도 합니다. 질문. 제가 법무관 딱 갑시다. 다시 시도해주세요. 집에 찾아간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했던 그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한번 한동훈 장관도 좀 공감을 좀 해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전에 한동훈 장관은 미행을 했다며 더 탐사 관계자들을 고소했고
경찰은 스토킹 혐의로 압수수색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앞서 더 탐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은 이를 토대로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이 내용을 전 남자친구에게 말했던 첼리스트 A씨는 최근 경찰에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더 탐사 측을 주거 침입 등으로 고소한 한 장관은 민주당과 더 탐사는 과거 정치인과 정치 깡패처럼 협업하고 거짓으로 드러나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한동훈 장관 가족에 대해 신변 보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둘째 딸 김주애를 공식 석상에 연이어 데려 나오자 해외에서도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김정은 딸을 검색한 건수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보다 많았습니다. 홍지훈 기자입니다. 전 세계 구글 사용자의 검색 추이를 보여주는 구글 트렌드입니다. 김주애가 처음 공개된 지난 19일 거의 검색되지 않던 김정은 딸의 관심도는 최고치인 100으로 추직 상승합니다. 최근 2주 사이 북한 관련 검색어 중에서도 급상승 검색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보다 많은 관심을 받은 겁니다. 외신들도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가 될지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어린 나이인 김주애와 잇따라 동행한 건 무력 도발 이미지를 옅게 만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백두 혈통인 딸을 전면에 내세워 북한 내부를 결속하려고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주애 등장과 함께 화성 17형 주목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기념 촬영, 여러 가지 행사가 같이 이어지면서 또 미래 세대에 대한 안전을 담보했다라는 그 상징성들이 더욱더 배가 되는 형식으로. 한편 지난 19일 ICBM 발사 기념 촬영을 하던 군인들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환호를 보내다 발사 차량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 조선중앙TV 화면에 포착됐습니다. 녹화 방송인데도 이런 장면이 그대로 노출된 건 이례적입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한 대접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4년간 공정위를 퇴직한 공무원이 어디로 갔는지 분석해보니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에 갔습니다. 30명 가운데 23명, 70%가 넘습니다. 퇴직한 지 한 달은 기본이고 하루 만에 간 경우도 있습니다. 약자보다는 강자 편에 선 공정위의 전관들, 먼저 이상화 기자입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2년 전 합병 심사 자료입니다. 공정위 기업 결합과의 이모 과장이 맡았습니다. 쿠팡이츠를 비롯한 경쟁 배달앱에 관심이 컸던 심사입니다. 이 씨는 쿠팡을 비롯한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을 감시하는 전자거래 과장을 맡은 적도 있습니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그런데 이 씨는 올해 퇴직 후 넉 달 만에 쿠팡 임원으로 재취업했습니다. 유통정책관실에 있었던 정묵 씨 역시 올해 유통업체인 CJ제일제당에 갔습니다. 둘 다 자신들이 맡았던 업무와 연관이 있는 업체에 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그 민간이나 이런 기업으로 갔을 때 상당히 이제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든지 그리고 로비의 또 창구의 역할을 한다든지. 이에 당사자와 업체들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향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취업 승인을 내준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올해 취업 심사를 받은 공정위 직원은 10명인데 1명을 뺀 9명은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카카오나 코오롱, SK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도 있습니다. 대기업 사건을 많이 받는 대형 로펌에도 올해 2명을 포함해 4년간 13명이 갔습니다. 6년 전 피해자들이 호소해도 가습기 살균제 허위 광고 사건을 종결시켰던 고위 간부 김모 씨는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맡고 있는 대형 로펌에 취업했습니다. 본인은 각각 다른 사건이라 법적으로 이해 충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업 저승사자, 경제검찰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공정위 직원들의 권한을 감안할 땐 취업심사가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하도급이나 이런 거를 담당하다가 퇴직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하도급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뭐 다른 대기업에는 취업해도 된다. 취업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정관이 공정위 사건에 영향력을 미치는지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공정위가 과연 중소기업의 입장에 서 있는가 하는 장면은 또 있습니다. 국내 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이죠. 나이키의 원청 갑질을 호소했는데 공정위가 나이키는 외국 회사라 조사 대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벤처부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16년간 나이키 2차 협력업체였던 중소기업 서경 텍스타일. 2020년 10월 갑자기 나이키로부터 거래 중단을 통보받았습니다. 서경 측은 나이키 1차 협력사인 대만 OEM사와 관련해 나이키 측에 항의해왔다고 말합니다. 국내에다가 거래 공정 대행사를 끼워가지고 가격 단가를 후려치는 거예요. 결국 서경은 지난해 7월 나이키와 대만 OEM사 그리고 국내 거래 대행사들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나이키의 사실상 하청업체로 원청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 통보 등은 위법이라는 겁니다. 서경 측은 나이키가 직접 납품 단가와 수량을 정하고 감사까지 해 실질적인 하도급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이키는 계약서가 없어 아무 관계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작 공정위는 나이키가 해외 기업이라 하도급법 조사가 어렵다고 발을 뺐습니다. 결국 서경은 이에 대해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공정위가 헌재에 낸 반박 답변서입니다. 하도급법 보호 대상은 국내 중소기업이니 가해 기업도 국내 기업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한 발 더 나간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이키는 한국법 회피하기 위해서 탈법 행위를 한 겁니다. 서경 측의 조사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 판단과도 다릅니다. 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정황상은 수탁위탁 거래로 보아지는데 일단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제 하에 조사 중입니다. 나이키는 서경과의 민사소송과 중소기업 벤처부 조사에 대해 대리인을 선임했는데 모두 김앤장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앤장이 지난해 공정위와 접촉한 횟수는 732차례, 국내 상위 15개 법무법인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 요즘 가장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남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남욱 변호사의 입이 곽상도 전 의원을 향했습니다. 아들이 50억 원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 논란이 됐죠. 남욱 변호사는 곽 전 의원과 김만배 씨가 돈 문제로 다퉜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남욱 변호사는 2018년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있었다는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당시 자신과 정영학 회계사가 있는 자리에서 곽 전 의원과 김만배 씨가 다퉜다는 겁니다.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이 김 씨에게 돈을 요구하자 김 씨가 어렵다고 거절했다며 곽 전 의원이 회사에서 돈을 빼내고 3년 정도 징역을 갔다 오면 되지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가 엄청 화를 내면서 소란스러워졌다며 당시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김 씨가 소유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지난해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 변호사의 증언에 대해 곽 전 의원 측은 김 씨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 씨 역시 곽 전 의원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에 재판을 마무리한 뒤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 일정을 잡을 계획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지난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수원 세모녀 사건과 똑같은 비극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위기 가구라는 걸 알았지만 결과적으로 손을 내밀 수는 없었습니다. 주소지가 달랐기 때문인데요. 사실 석 달 전 수원 세모녀 사건과 똑같은 일인데 대응은 조금도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김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신촌 모녀가 위기 가구라는 걸 이미 지난 7월 알고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통신비는 물론 카드비 같은 금융비용도 7개월이나 밀렸기 때문입니다. 위기 가구를 찾을 때 위험 신호로 보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주소지였습니다. 당시 모녀의 주소지는 서울 광진구였습니다. 하지만 광진구청 담당자가 모녀를 찾았을 때 이들은 이미 서대문구의 한 원룸으로 이사 온 뒤였습니다. 여기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시스템으로도 이들을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지난 8월 수원 세모녀 사건과 똑같습니다. 정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사는 곳이 다르면 통신사 정보를 받아서라도 파악을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 연락처도 쓰도록 서식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모두 법을 바꿔야 합니다. 정부가 목표로 밝힌 법 개정 시점은 내년 하반기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움직임이 너무 더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산이나 큰 건물에서 불이 나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럴 때 불난 곳에 뿌리면 불을 끌 수 있는 얼음 조각이 개발됐습니다. 드론에 태워서 옮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D-이슈로 만나보시죠. 가스 하이드릭트 소화탄은 기존 소화 제품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원천 기술에 대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상용하기 위해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북쪽 하늘에 떠있는 큰 곰자리 7개 별. 그중에서도 미자르와 알코르 별은 아주 가까이에 붙어 있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이 별들과 이름이 같은 반달 가슴곰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사람에게 쓸개를 내주기 위해서 철창 안에 갇혔던 반달 가슴곰들은 가까스로 구조돼서 작은 곰 숲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사육곰 미자르가 숨을 헐떡입니다. 세계적인 보호종 반달 가슴곰입니다. 태어난 지 20여 년 만에 철창 밖으로 나왔지만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가로 2m, 세로 3.5m 크기의 좁은 철창 안입니다. 사람에게 쓸개를 내주기 위해 기르다 구조된 사육곰들이 사는 곳입니다. 동물단체는 철창 안에서 살던 반달 가슴곰 15마리를 위해 작은 곰숲을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미자르의 친구 반달 가슴곰인 알코르가 곰숲으로 향합니다. 방사할게요. 한 번에 나가네요. 겁이 없는 스타일. 좀 살짝 머뭇거리는데. 쉬지 않고 곧장 내달리는 듯했지만 이내 멈춰섭니다. 흙을 밟고 냄새를 맡더니 다시 철창 안으로 들어가 시멘트 바닥을 걷습니다. 나가서 놀아봐. 이쪽에 장난감 많이 준비했는데. 북토까지는 그래도 몇 번 나와봤어요. 흙도 밟아본 적도 많이 없고 야생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야생동물이. 숲이 낯선 것도 잠시 나무에 오르고 꿀도 따먹습니다. 전국에 이제 300마리 넘게 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곰들은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계속 갇혀 있는 상황인 거고. 정부는 1981년부터 사육곰 사업을 권장했습니다. 곰에서 나오는 웅담과 피, 가죽 등은 국내 수요뿐 아니라 수입 대체 효과도 얻을 수 있는. 하지만 국내외 동물보호 여론이 커지자 웅담 수출과 수입을 막았습니다. 이후 곰 사육 농가의 피해를 막겠다는 이유로 2005년부터 살아있는 곰에선 웅담 채취를 막되 10살 이상 사육곰은 잡을 수 있게 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금 전국 농장에 있는 반달 가슴곰은 319마리입니다. 이 중 한 농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한마디로 애물단지예요. 팔로도 그렇고 방사할 수도 없는 문제고. 갇힌 곰들을 보면 좀 마음이 안 좋죠. 지들끼리 뛰어다닐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되는데. 정부는 곰이 현행법상 개인 소유라 강제로 풀어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2026년부터 개인이 곰을 키울 수 없게 하고 야생 환경과 똑같은 보호시설을 지어 곰들을 옮길 계획입니다. 우리 사회가 웅담 채취를 하던 사회고 끌어온 동물 착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는 장소로서 저는 곰들을 구조하고 잘 살게 하는 모습을. 철창 문이 열리고 사육곰이 밖으로 한 걸음 내디딘 순간 더 이상 사육곰이 아닌 반달 가슴곰으로 보호받아야 할 겁니다. 예전엔 웅담이 필요해서 갇히고 지금은 돈이 안 돼서 버려진 곰들에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네, 잠깐 사진 몇 장 보겠습니다. 오늘 화물연대 파업 관련 브리핑인데 이렇게 민방위복도 입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했습니다. 파업인데 왜 중대본까지 꾸렸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국가 핵심 기반이 마비됐을 경우에는 코로나19,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하고 똑같이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를 해서 네, 물류가 국가 핵심 기반도 맞고 물류가 마비되면 경제가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재난이라는 건데 따지고 보면 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뻔히 재난이 예상되는데 장관은 손 놓고 있었고 사실상 재난이 시작됐는데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랜만에 만나 수다를 떠는 분위기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과연 국가는 그러면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했는가? 그리고 하나 더, 오늘 브리핑에 나온 두 분입니다. 네, 특히 경찰의 대응이 눈에 좀 띄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시설 봉쇄가 예상되는 항만, 물류기지, 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에 기동대, 형사, 교통 사이카를 비롯한 가용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네, 가용 경찰력. 대화가 실종되고 정치가 실종되고 그러니 갈등은 커지고 그 갈등은 경찰이 다 막고 있으니 정작 경찰이 필요한 곳에는 없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네, 기상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재승 기자, 12월이 이제 사흘 앞인데 추위에 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면서요? 네, 이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는 몇 도가 좋을까요? 살짝 춥게 느껴질 수도 있는 18도에서 20도입니다. 유럽에서는 에너지기 속 실내 온도 19도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자, 이 정도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내복이죠. 체감 온도를 2, 3도 올려줍니다. 자, 과거 내복의 대명사 하면 바로 이것, 빨간 내복이었습니다. 빨간색이 복을 부른다는 설도 있지만 빨간 내복이 유행한 건 당시 염색 기술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1960년대 신소재였던 이 합성 섬유는 염색이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 빨간색만큼은 염색이 잘 됐고 물빠짐도 적었기 때문에 한동안 내복하면 이 빨간 내복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지금도 이 빨간 내복은 여러 디자인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오고 있는 비가 그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많이 추워질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키워드부터 보시면 밤사이 강한 비가 내린 뒤에 모레부터는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곳에 따라 한파주의보를 건너뛰고 바로 한파경보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비 상황부터 보시면 현재 레이더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부지방과 서해안 쪽, 남해안 쪽, 그리고 제주도 쪽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제주 산간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 보시면 제주 산간에 최고 120mm 이상, 그리고 중부지방에는 20에서 70mm,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10에서 50mm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에 점차 그치겠는데요. 내일 아침은 이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기온이 다소 높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11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아침과 기온이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8도, 전주 13도, 그리고 대구 16도가 예상됩니다. 네, 모레 수요일 같은 경우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그리고 목요일엔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고 이 사이 서해안과 제주도에선 첫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공부는 왜 맨날 미움을 받아야 할까? 우리가 찾은 답은 공부를 좋아하는 습관입니다. 우리 아이도 더 커야 할 텐데. 성장판 다치기 전에 아이커로 더 크게 키워주세요. 종근당 건강 아이커. 네, 월수금 뉴스룸이 끝나면 뉴스룸 D가 이어지죠. 오늘은 가나와의 2차전을 앞두고 우리 대표팀의 필승 전략을 신문선 축구 해설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또 스포츠문화부 오선민 기자도 함께합니다.
네, 금요일에 오픈 뉴스룸은 시청자와 함께합니다. JTBC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